북학파의 선두 초정 박제가 편입니다. 1750년 영조 때에 태어나서 1805년 순조 때까지 55세를 사셨다. 박제가는 서울에서 승지였던 아버지 박평과 첩이었던 어머니 전주이시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 출신이다. 박제가는 어릴 적부터 글을 좋아해 읽은 책은 반드시 3번씩 베꼈었고 입에는 늘 붓을 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변소에 가면 그 옆 모래에 그림을 그렸고 앉아서는 허공에 글쓰기를 연습했다고 한다. 아버지 박평은 만년이 얻은 서자인 그에게 각별하였다. 어려서부터 박제가는 시를 잘 지었고 그림도 잘 그려 그의 재주를 알아본 아버지 박평은 그가 서자임에도 공부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11세 때 죽고 박제가는 호르몬이 설해에서 가난하게 자란다. 당시 서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으므로 아버지가 죽자 두 모자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입에 겨우 풀칠을 할 정도로 어렵게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고 박제가는 밤을 새워가며 삭바느질로 자신을 공부시키는 어머니의 지극정성을 가슴 깊이 새겼다. 박제가는 이수신의 오대손인 선비 이관상의 문화에 출입하는데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긴 이관상은 박제가가 16세 때인 1766년 자신의 첩이 난 둘째 서녀를 박제가에게 시집보낸다. 이관상은 그가 서자임을 애석히 여겨 서녀 내외를 자신의 집에 특별히 거주하게 하였고 박제가에게 계속 성리학과 글을 가르칠 만큼 그를 아꼈다. 19세인 1269년 이웃에 살던 연암 박지원을 만나 그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고 이후 서울 출신이었던 이덕무, 유독공 등 서울에 사는 북학파들과 교류하였다. 박제가는 장인 이관상과 연암 박지원의 배려로 전통적인 양반교육을 받았지만 서자라는 신분으로 사회적인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봉건적인 신분 제도에 반대하는 사상을 전개하였다. 26세인 1776년 이덕무, 유독공, 이서구 등과 합작하여 근현집이라는 시집을 내어 청나라에 소개되면서 조선의 신문 4대가 중 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28세인 1778년 사헌사 최양홍을 따라 이덕무와 함께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돌아온 뒤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해 도구의 개량과 사회, 정치 제도의 개혁에 관한 내용인 북학이 내외편을 저술하였다. 그는 정조에게 국력의 부강을 위해서는 교역로를 열어야 되고 청나라의 문물 제도를 받아들여 생산 기술과 도구를 개선하고 상공업을 장려하여 대외 무역 및 화폐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런 주장은 중신들에 의해 당치하는 소리라는 면박을 당하였다. 27세인 1777년 서울 중에서도 뛰어난 인물을 임용하라는 서류 허통 절목을 공표한 정조는 1799년 3월에 규장각 내 검사관직에 박제가를 비롯한 이덕무, 유독공, 서희수 등의 서울 출신 학자들을 임명하였다. 숙직을 자청하여 책을 읽다가 잠든 박제가를 보고 감동한 정조는 손수 자신의 담요를 덮어주기도 했다. 박제가는 이때부터 13년간 규장각 내외직에 근무하면서 여기에 비치된 서적들을 마음껏 탐독하고 국내의 저명한 학자들과 깊이 사귀면서 왕명을 받아 많은 책을 교정, 간행하기도 하였다. 이 무렵 다산 정약용을 만나서 그와 교류를 나누기 시작한다. 36세인 1786년 정조가 관리들에게 시정의 폐단을 고칠 구패책을 올리게 했을 때 박제가는 병어소회라는 상소를 올렸다. 여기서 그는 상공업 장려, 신분차별 타파, 해외 통상, 서양인 선교사의 초청,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등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그의 건의는 당시 지배층의 이해와는 상반된 것이었으므로 묵살되었으며 오히려 노론 벽파 세력의 심한 반발과 비판을 받았다. 40세인 1790년 5월 청건융제의 팔순자치를 축하하는 사절이 파견될 때 진하사 황진점을 따라 유독공과 함께 두 번째로 청나라에 갔다. 건융제의 팔순을 축하하고 돌아오던 도중 원자의 탄생을 축하해준 건융제의 호의에 보답하고자 정조의 특명으로 한낱 검서관에 불과했던 박제가는 정삼품 군기시정에 임시로 임명되어 압록강에서 다시 말머리를 돌려 북경으로 간다. 이듬해인 1791년 귀국 후 정식으로 군기시정이 되었고 그해 겨울 청나라에 동지사가 파견되자 동지사를 수행하여 다시 북경에 다녀왔다. 한편 이 당시 북학파들의 글이 형식에서 지나치게 벗어났다는 노론계의 비난에 빗발치자 정조는 스승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 인사들에게 문체 반정을 하라고 선언하고 바른 글을 써내라고 지시한다. 박지원을 비롯한 동료 문인들은 모두 반성문을 지어 올렸고 박제가는 자소문이라는 반성문을 지어 정조에게 바쳤다. 그러나 당대의 문장을 순정한 문체로 되돌리겠다는 정조의 의지에 부응하여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자소문이라는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반성을 하지 않고 항변을 하였다. 박제가는 42세인 1792년 부여흥감, 44세에 춘당대 묵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오의장이 되고 46세에 연평현령,
48세에 다시 부여 현감을 역임한다. 50세인 1800년 정조가 죽자 노론 벽파에 의해 소론, 남인, 실학파 계열 학자들은 대부분 숙청되었다. 박제가는 1801년에 청나라에 4번째로 갔다 돌아온 후 사돈이었던 윤가기가 주모한 흉소 사건에 연루되어 여러 날 고문당한 후 사형 위기에 처해서나 아무런 물증이 없어 1801년 9월 함경북도 종성으로 유배를 갔다. 4년 후인 1805년에 풀려났으나 곧 병으로 사망한다. 향년 55세였고 설하에 사남이녀를 두었다. 박제가는 청으로 가며 아랍, 베트남 등의 무역상들을 통해 신문물을 접하면서 새로운 문물 전파와 문화교류 방법은 상업과 무역이라고 보고 농업보다 상업에서 사회 발전의 계기를 찾으려 했다. 당시는 장사를 천하게 봤는데 상업과 무역을 천시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러한 장사와 무역이 국가 경제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봤다. 그는 대부분의 실학자들조차 미덕으로 여겼던 근검절약 사상을 배격할 필요가 있다고 봤는데 이는 당대의 지배층들로부터 사치를 권장하느냐는 반박을 받았다. 그는 소비는 단순한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을 자극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무조건적 절약보다는 화폐를 사용하여 상행을 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박제가는 화폐 유통을 정조에게 여러 번 건의하였다. 박제가는 가난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청렴성을 강조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하였다. 박제가는 가난을 싫어했고 가난함은 도덕적으로 고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 박제가는 청나라에 대해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하기에서 청나라의 문물이나 문화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나라였던 조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진국의 목소리를 바라보았고 조선은 청나라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말도 중국어로 써야 한다고 할 정도였다. 당시의 사대부들은 명에 대한 명분을 중요시하면서 북벌론을 주장하고 명예 연호를 사용하는 등 청을 이적시하던 분위기여서 그의 이런 주장은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그가 이렇게 중국을 찬양하게 된 것은 조선에서는 서울이라는 이유로 출세도 제한되고 제주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현실에서 청나라 사람들은 그를 당대 최고 반열의 선배로 인정해 주었다는 점 때문이라 보인다. 실제로 박제가는 북경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그때마다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선배들이 수두룩했고 북경의 서점가에서는 그의 글씨와 그림이 유적품으로까지 돌아다니고 있었을 정도로 한다. 심지어 중국 사신이 조선에 와서 다음번 사신 보낼 때 박제가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느냐고 정조에게 청할 정도였다고 한다. 박제가는 또한 대식가 겸 미식가였다. 한 번에 냉면 3그릇과 만두 100개를 먹어치웠다는 기록도 있다. 이덕무가 이서구에게 보낸 글에 자기만 단 것을 먹고 이덕무 자신에겐 주지도 않으며 다른 사람이 줬던 것까지 뺏어 먹으니 꾸짖어 달라고 쓴 글도 있다. 그리고 정약용에게 개고기 레시피를 알려준 것은 유명한 일화로 후일 정약용은 형인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 갔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느냐는 편지를 받고 개고기를 먹으라며 박제가에게 배운 비법을 전수해줬다고 한다. 박제가는 키가 유난히 작아 걸핏하면 친구 유득공에게 난쟁이라고 놀림을 받았다. 그는 덥수룩한 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였고 개그맨 빰피는 익사꾼이었다고 전해진다. 박제가는 10년이 넘는 규장과 검사관 생활로 밤늦게까지 어두운 방에서 계속 책을 읽고 글을 쓴 것이 원인이 되어 시력이 악화되었다. 만년에 그는 안경을 썼는데 결국 양쪽 눈이 상하여 시력이 희미해졌다. 또한 시집간 둘째 딸이 그보다 먼저 죽는 일도 겪었다. 박제가는 관직 생활 전후로 서실을 열고 문인들에게 글과 그림을 가르쳤는데 추사 김정희가 그에게 글과 그림을 배웠다. 훗날 흥성대원군이 김정희의 문화에서 글과 그림을 배우므로 그의 학통은 김정희를 거쳐 흥성대원군으로 이어지게 된다. 박제가는 어릴 때부터 통찰력과 판단력, 방대한 학식과 예술적 재능을 타고났지만 서자라는 신분적 차별과 고분고분하지 않은 성격 때문에 주류 사회에서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차별에 굴하지 않고 직설과 독설로 맞서 싸우며 허울만 가득한 조선의 양반, 지식인 등 편협하고 답답한 집단을 비웃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벽을 부수지는 못했다. 다행히 정조에 의해 발탁되긴 하였으나 자신의 예상을 펼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가로막히며 정조의 죽음 이후 유배생활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북학파 중에서 가장 급진적이었고 시대에 너무 앞서 나간 문명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겠다. 초정 박제가의 묘는 경기도 광주 암현에 안장되었다고는 하나 현재 그 위치를 알 수 없다.